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5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 경기 리그 라운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살라 선수의 22골에 한 골 차로 근접해 있는 21골. 물론 저는 항상 상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타이틀이라도 따게 되는 날이면 이거는 그야말로 또 축구사의 새로운 신기원이 하나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 정도 되는 유럽 탑리그 5대 리그의 그것도 메인격의 리그에서 그렇죠. 한국인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는 모습을 과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네.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보는 동안 꼭 좋은 어떤 득점왕 타이틀 도전과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경쟁자가 또 모하메드 살라인데 둘의 선의의 경쟁 또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 같기는 하고, 또 토트넘의 마지막 상대가 경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노리치이기 네. 때문에 여기서 조금 손흥민 선수의 다득점이 터지는 것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살라가 또 부상 중이니까 사우스햄튼전은 살라의 결장이 확정됐고요. 이 다음 울버햄튼전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지금 한 골차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혹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선수가 부상당한 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아유, 네. 그거야 네. 사실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경쟁 입장에서 이걸 기회 삼을 필요가 있고. 그렇죠. 네. 사실 리버풀 선수들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반다이크, 파비뉴, 살라가 지금 일단 부상 이슈가 좀 있고요. 다행인 점은 FA컵 우승을 해서 우려했던 저 자국 대회에서의 준우승 어떤 아픔은 일단 없는 채로 잔여 일정에 좀 임할 수 있게 된 리버풀이죠. 네, 어쨌든 FA컵 드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직접 중계를 해서인지 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왕에 아주 근접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잉글랜드 일부 리그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188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만,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리브랜딩된 이후 시기부터 여태까지 숱한 득점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알란 시어러 선수와 이제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이제 또 시어러 선수를 보면서 저도 이제 성장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란 시어러 선수도 당장 떠오르고, 여기에 정말 깜짝 득점왕이 됐었던 케빈 필립스 같은 선수도 분명히 떠오르고, 마이클 오웬이라든가 지미 플로이드, 하셀뱅크라든가, 여기에 이제 뭐니 해도 21세기 들어서는 티에리 앙리 선수가 있죠. 그리고 로빈 반 페르시라고 그 아스날에서 득점왕 한 번 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서 또 득점왕한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죠. 아스날에 있을 때 30골을 넣었죠. 2012, 그렇죠. 12. 그런데 맨유 갔을 때 득점왕을 할 때는 그보다 골수가 떨어지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좋지 않냐라는 거를 또 그때도 경험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께 오늘 이제 들어볼 이야기는, 이명철이 꼽은 프리미어리그 92-93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왕 탑7, 이명철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탑7이니까 7위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선수 그리고 그 선수의 특별히 볼만한 시즌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앨런 시어러의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이제 득점왕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한 시즌을 꼽는 이러한 방식으로 순위를 좀 매겨봤습니다. 네네. 일단 7위는 바로 얘기를 드렸네요. 앨런 시어러고요. 앨런 시어러의 30골을 넘겼던 1995-96 시즌. 이때를 꼽았습니다. 그때면은 소속 클럽은 블랙번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시어로 선수가 블랙번에서 2차례, 그리고 그 다음에 뉴캐슬 가서 한 차례, 연거푸 3시즌 득점왕을 했었는데, 사실 요때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랭킹이나 전체 어떤 리그를 구성하는 선수층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의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비할 정도는 아닌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로 득점왕은 왠지 위대해 보이죠? 아주 위대하죠. 네. 특히 시어러는 똑같은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 중에 94-95 시즌 34골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 기록은 앤디 콜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골로 남아있는데, 대신에 조건이 붙죠. 이때는 프리미어리그가 42경기가 이어졌다는 점. 네. 그 부분 때문에 38경기를 기준으로 하는 최근의 시즌들과는 당연히 직접적인 비교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앨런 시어러의 시즌은 저는 94-95 시즌보다는
95, 96 시즌이 조금 더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기 수까지 고려하셨다. 맞습니다. 1995, 96 시즌이 20개 팀으로 프리미어리그가 드디어 줄어들면서 38경기, 현재와 같은 경기 수가 맞춰진 시기거든요. 근데 그 전 시즌에 34골을 넣었던 시어러가 95, 96 시즌에도 31골을 넣었어요. 경기 수가 꽤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앨런 시어러는 뭐 큰 영향 받지 않고 여전히 30골을 넘길 만한 공격수라는 걸 이때 블랙번에서 보여줬었고요. 블랙번은 94, 95 시즌 시어러의 활약을 바탕으로 케니 달글리시 감독일 때 프리미어리그를 우승했습니다. 케니 달글리시 감독일 때. 네, 킹 시어러 앤드 서튼의 활약으로. 그렇죠. 네. 엄청난 트윈타워라고 불러도 될 네. 대단한 체구를 가진 선수들을 투톱으로 내세워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블랙번인데 95, 96 시즌은 7위로 이제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어러의 활약만큼은 여전했기 때문에 득점왕을 차지했었고요. 당시 경쟁자가 리버풀의 로비 파울러도 28골을 넣었고 네. 렐스 퍼디난드는 25골. 그런데도 시어러 선수가 31골로 30골을 넘기는 선수로 유일하게 이 시즌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선수는 리오 퍼디넌드가 아니고 레스 퍼디넌드 선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체구가 좀 좋았던 선수인데요. 근데 앨런 시어러는 저는 이 95, 96 시즌만 꼽았기 때문에 7위로 선정을 했지 만약에 역대 득점왕에 선수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뭐 당연히 다수의 득점을 한 시어러나 앙리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어러도 그렇게 되면 저는 탑3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같은 프리미어리그는 좀 아니었을지언정 네. 어떻게 보면 알란 시어러 같은 선수가 그래도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또 프리미어리그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시어러 선수는 실력 자체가 그 당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4대 스트라이커니 뭐 그런 얘기도 그쵸. 있었거든요. 뭐 호나우드 선수, 네. 베르캄프 선수, 바티스투타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4대로 꼽혔을 정도면 이 선수가 당대 세계 최고 레벨의 공격수였다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죠. 그걸 국제 대회에서도 시어러 선수는 어느 정도 충분히 증명을 했고 저는 또 시어러 선수 놀라운 거 하나는 이게 있죠. 나중에 시어러 선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서 21세기 초반까지도 티에리 앙리, 지미 플로이드 하셀뱅크, 뭐 마이클 오웬 이런 선수들과 계속 득점왕 경쟁을 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시어러 선수의 정말 내구성이랄지 그 끈기, 그 뉴캐슬이라는 클럽에 대한 어떤 충성도 뭐 이런 긴 세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했던 업적을 고려한다면 시어러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유일한 기록이 있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30골을 넘긴 시즌이 2시즌 이상 되는 선수. 이 선수가 지금 앨런 시어러입니다. 앨런 시어러가 93, 94 시즌 31골, 94, 95 시즌 34골, 95, 96 시즌 31골로 30골이 2시즌 이렇게 딱딱 이상 박혀있는 선수가 앨런 시어러가 여전히 유일하다는 점은 이 선수가 꾸준하면서도 폭발력이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21세기 초반에 뉴캐슬이 그때 이제 뭐 4등, 5등 막 이런 싸움 하고 있을 때도 앨런 시어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인기 있는 클럽들과 더불어서 뉴캐슬도 좀 더 관심을 그래도 받을 수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의 어떤 오늘날은 이제 사우디 자본까지 결국은 들어왔지만 이전에 뉴캐슬이라는 클럽 전체의 지명도도 시어러 때문에 좀 높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앨런 시어러 선수 7위로 놓으셨고 6위는 누군가요? 2013-14 시즌을 본인의 시즌으로 만들었던 리버풀의 루이스 수아레스입니다. 네, 리버풀이 우승을 못해서 그런가 조금 순위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임팩트 짱이었잖아요. 임팩트는 짱이었어요. 근데 득점왕은 일단 모두가 위대하고요. 네. 제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다른 선수들이 이 수아레스보다는 높은 순위를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선수는 그 당시 스터리지와 함께 SSS 콤비라고 리버풀의 공격 라인을 구축하는 확실한 조합으로 2014 시즌 팀 득점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근데 스터리지하고의 직접적인 골수 차이는 꽤 컸습니다. 스터리지로 꽤 많은 골을 넣었지만 스터리지의 파트너인 수아레스와의 차이가 10골 이상이 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수아레스에게 득점력 자체는 많이 모여 있었고 또 스터리지는 그 시즌 동안에도 사실 부상으로 좀 빠지는 경기들이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수아레스만큼은 거의 뭐 철강왕에 가까운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33경기 31골의 스탯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33경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수아레스 선수가 그거 시즌 초반에 징계 때문에 그러니까 몇 경기 빠지고 득점왕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가치가 좀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어요. 리그 경기 처음에 딱 5경기를 징계로 빠졌어요. 예. 2012-13 시즌 말미 때 이바노비치의 어깨 쪽을 물었죠.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였는데 초반 5경기 징계 결정하고 이후 리그 경기는 모두 뛴 겁니다. 그래서 33경기 31골에 스탯을 만들 수 있었고요. 6라운드부터 23라운드까지 18경기에서 2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또한 강렬했어요. 노리치와 카디프를 상대로 2경기에서 5골을 넣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 노리치전에 4골을 넣는가 하면 웨스트햄전, 토트넘전, 카디프전에는 연속으로 멀티골들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때 골키퍼를 속이는 골들은 물론이고 특유의 그 가마차기로 신체 밸런스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스핀이 제대로 걸리는 슈팅이 먼 쪽으로 그대로 감겨 들어가는 궤적의 골들이 이때 수아레스에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승을 못했죠. 간발의 못했죠. 차이로. 네, 네. 2위였죠. 네. 만약에 리버풀이 수아레스의 이 엄청난 임팩트의 활약과 더불어서 감격의 우승까지 거머쥐었다면 조금 더 가산점이 수아레스에게도 붙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수아레스 선수가 6위고요. 그럼 수아레스, 알란 시어로보다 한 단계 높은 5위 누굽니까?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아, 네. 0708. 맞습니다. 네. 2007-2008 시즌 맨유의 더블을 달성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었던 호날두인데요. 골수가 많습니다. 38경기로 정해진 뒤에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단일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에 현재까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경기로 리그가 정해진 이후에 30골을 넘긴 가장 어린 선수가 됐습니다. 네. 네. 이때 호날두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호날두의 기량은 대단하지만 2007-2008 시즌 당시 정말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최고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그때 이 어린 선수의 물오른 기량에 대해서 정말 큰 임팩트를 받았던 팬분들이 유독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이클 오웬 선수가 어렸을 때 이제 공동으로 득점왕 네. 하면서 1위 올랐던 적은 있는데, 근데 그쵸. 마이클 오웬 선수 골수 자체는 조금 적었었어요, 그때. 그때 공동 득점왕이었는데 다들 골이 좀 적었죠. 네. 그랬던 시즌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골이 좀 적을 때가 보면은 공동 득점왕들이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리버풀 선수들이 공동 득점왕 약간 전문인데 그 사디오 마네 선수도 공동 득점왕 한 번 했잖아요. 그쵸. 2018-19 시즌. 그거보다 한 20년 전쯤 요때 네. 이제 마이클 오웬 선수가 뭐 드와이트 요크라든가 아마 지미 플로이드 하셀뱅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요 선수들과 또 공동 득점한 거 리버풀이 그 공동을 절묘하게 잘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혹시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어쨌든 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0708 시즌에 네. 제가 알기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전부터 이제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맨유 그 당시 뛰면서 가장 많은 골을 그 시즌에 넣었죠. 네.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가 그 이후에 이제 레알 가서는 뭐 50골, 60골 막 이런 골들이 나오니까 이 당시 요 골수가 조금 약간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그렇게 뭐 레알 시절만큼 많은 골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2007-2008 시즌에 정말 최대치로 골이 올라갔고, 요때는 또 주변에 카를로스 테베스 또 웨인 루니 선수가 있으면서 그 이른바 그 폴스 나인 가짜 네. 9번 전술을 또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또 완벽하게 구사를 해서 또 호날두 선수의 골이 늘어나는데도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의 5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고요. 그렇죠. 자, 이제 4명은 정말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누구죠? 4위? 일단 4위는 저는 이 선수는 좀 생소하게 바라보시는 국내 팬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생소한 득점왕이 있다고요? 네, 1999-2000 시즌. 득점왕이 생소하다. 그런데 지금 시즌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한번 언급이 됐어요. 네. 칼빈 필립스 아니고 케빈 필립스입니다. 아, 케빈 필립스. 네. 요즘 한창 잘 뛰고 있는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 선수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케빈 필립스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의 득점왕 기록 그리고 그 시즌을 높게 보는 이유는 소속팀이 썬더랜드고요. 그렇죠. 썬더랜드는 그 당시 승격을 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케빈 필립스의 활약을 바탕으로 리그 7위로 승격 시즌에 7위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레스터 시티도 물론 뭐 하위권에 있다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건 승격 이후 2번째 시즌에 있었던 일이었고, 승격팀의 돌풍이라 해도 7위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는 올 시즌 기준으로는 유럽 클럽 대항전까지 나갈 수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순위였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0골이었죠? 네, 맞습니다. 필립스 선수가 그 30골이 이른바 유러피언 또 골든 부트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유럽 리그에서 이제 빅리그는 이제 포인트를 좀 더 주고 좀 낮은 리그들은 포인트를 좀 덜 주고 해서 전체 리그 득점왕이 누구냐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필립스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동시에 제 기억에는 전체 유럽 리그 골든슈, 골든 부트를 케빈 필립스 선수가 차지했는데, 그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깜짝 득점왕이고 가장 좀 무명 득점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팀 자체도
분명히 좀 약한 팀이었고 그쵸. 여기에 파트너는 좋았는데 그 당시에 나이얼 퀸이라고 아일랜드의 또 유명한 스트라이커인데 나이얼 퀸과 케빈 필립스가 이른바 전형적인 빅 앤 스몰 그 조합에서 퀸 선수가 좀 도와주고 필립스 선수가 정말 아주 날쌔게 또 아주 골을 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필립스 선수 이거는 물론 요 일회성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좀 잊혀지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히트 원더의 대표격으로 좀 꼽히는 선수죠. 네, 이 네, 득점한 기록이 굵직하게 한 시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7팀을 상대로 그 시즌에 멀티골을 넣었고요. 더비 카운티를 상대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와포드, 첼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3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던 이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득점한 경쟁자가 앨런 시어러 그리고 트래블 시즌의 바로 다음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한 득점력이 있었던 드와이트 요크, 네. 앤디 콜 이 선수들을 밀어내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케빈 필립스가 4위까지 올라간 이유는 승격팀의 돌풍도 물론 있지만 95-96 시즌에 앨런 시어러 이후로 4시즌 만에 30골을 돌파한 선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아까 그 마이클 오원의 득점왕 시기처럼 골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언론상에서도 우리가 경기 수를 줄였더니 확실히 30골은 앨런 시어러 정도의 천재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면 함부로 넘기 힘든 수치인 것 같다. 이런 어떤 언론들의 기사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란 듯이 케빈 필립스가 무려 승격팀에서 36경기 30골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의 예상을 그때 확실하게 깨버린 거죠. 장벽을 깨버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케빈 필립스 선수의 이때 30골은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놓고 봐도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케빈 필립스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기는 시어로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요때는 이제 서서히 프리미어리그가 랭킹도 오르고 네. 수준도 조금씩 올라서 이제는 이른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그 빅리그권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들어섰던 시기였어요. 그런 데서 또 득점왕을 했으니까 필립스 선수의 득점왕 저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탑7 안에 제이미 바디 선수는 빠지겠네요. 아, 그렇죠. 네. 제미 바디도 물론 대단했지만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은 2019-20 시즌. 그러니까 우승했을 때가 아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바디도 득점왕을 차지한 부분은 매우 놀라우나 아니 나이가 많아서 했다는 게 또 놀랍지 않아요? 그건 또 그렇네요. 네. 네. 30 이미 한 30대 중반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바디 선수도 득점왕이라서 무명 득점왕 필립스와 더불어서 또 좀 특이함은 있어요 분명히.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바디 선수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골수 자체가 또 필립스가 많기는 많았어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필립스 선수 4위 놓은 거 저도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명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3명이면은 살라, 케인, 반페르시도 있고 앙리도 있잖아요. 지금 말한 선수들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빠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누가 빠졌을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자, 3등은 일단 누구죠? 3등은 38경기로 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앤디 콜입니다. 우와! 네. 오, 이거는 제가 오늘 여태까지 모든 네. 순위에서 가장 좀 의외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네. 앤디 콜을 꼽은 이유가 앨런 시어러가 3시즌 연속으로 30골을 넘겼고 이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력 그리고 38경기가 되고도 득점을 많이 뽑아낸 능력 그런 부분은 시어러도 한 시즌을 더 높은 순위로 매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앤디 콜의 93-94 시즌의 득점왕 기록을 꼽은 이유는 이때의 경쟁이 너무 역대급이었기 때문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앤디 콜을 좀 높은 순위로 매겨봤습니다. 첨예한 경쟁을 뚫고 네. 그리고 최종 골수도 상당히 많은 골수로서 득점왕이 됐다. 네. 그 경쟁이 어땠죠? 그 경쟁이 이때 앤디 콜은 93-94 시즌 40경기 34골을 넣었고요. 2위가 앨런 시어러 31골 그리고 3위가 사우스햄튼의 레전드죠. 대단한 원더골을 많이 넣었던 네. 맨 느티시의 네. 25골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서튼 25골, 네. 이안 라이트 23골, 비어슬리 21골까지 20골을 넘긴 선수만 해도 지금 벌써 6명이나 되는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수가 많기는 했어도 요즘 기준으로도 20골 넘긴 선수가 다량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유독 득점이 참 많았던 시즌이 이 93-94 시즌인데 그 중에서도 앤디 콜의 활약은 가히 34골로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앤디 콜의 시즌이 또 대단했던 이유는
득점 분포에 있었습니다. 3경기 이상 무득점이 이때 시즌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경기 연속 무득점이 3번 있다가도 그게 3경기로 이어지려는 차이나에는 항상 득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몰아친 느낌도 덜하고 시즌 내내 꾸준하게 뉴캐슬의 주 득점원으로서 앤디 콜 선수가 기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리버풀전과 코벤트리전에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었고 또 하나 이때 앤디 콜을 대단한 선수로 꼽는 이유는 도움왕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네, 해리 케인이 한번 지난 시즌에 석권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앤디 콜의 경우는 아무리 경기 수가 지금보다 차이가 좀 있다 한들 역대급 경쟁에 살아남아서 득점왕도 차지했고 도움도 차지했어요. 이때 앤디 콜은 1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에릭 칸토나가 12개의 도움, 그리고 브라이언 딘, 크리스 서튼, 누엘 폭스 선수가 1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에릭 칸토나를 꺾었어요. 네, 그 이때는 칸토나. 같은 팀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칸토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던 때인데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칸토나가 내려와서 마치 9.5번, 뭐 10번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네, 정도로 내려와서 네. 연계를 하고 풀어주는 데 있어서 리그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까지 받잖아요. 근데도 이때 도망은 그 칸토나를 넘어서 앤디 콜 선수가 하나 차이로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거죠. 네, 득점 도움을 동시에 석권한다는 거는. 근데 아무래도 뉴캐슬이 이때 당시 팀은 3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의 승점 차가 무려 15점 차나 났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팀 순위나 승점이 아무래도 경쟁력은 부족했고 PFA 올해의 팀에는 에릭 칸토나라는 선수가 또 동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결국 밀리고 말았어요. 득점왕이 도움왕까지 했는데. 네. 11 안에 못 들어갔다. 네. 아주 애석한데 근데 제가 네. 앤디 콜 선수가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애석하게 생각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력에 비해서는 약간 지금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름값이라든가 이런 대접을 약간 덜 받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 영향이 있죠. 뭐냐면 일단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또 알란 시어로가 있잖아요. 아까 지금 그 11 뽑을 때는 에릭 칸토나에게 악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또 알란 시어로가 있다 보니까 그 악영향을 가장 그 동시대에 크게 받은 선수가 저는 앤디 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앤디 콜 선수가 사실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컴, 킨, 긱스, 스콜스 또 요크 이런 선수들과 이제 같이 뛰다 보니까 사실은 앤디 콜 선수의 그 공헌도 자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n분의 1. 다들 뭐 슈마이켈 선수, 뭐 스탐 선수, 네. 게리 네빌 등등, 데니스 어윈 다 쪼개서 공헌도를 가져가다 보니까 앤디 콜 선수가 또 약간 맨유에서도 그 역사적인 트래블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명이기는 하면서도 뭔가 지금까지 언급이 조금 덜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시어로 선수의 좀 악영향 속에서 잉글랜드 대표 경력이 그렇게 실력만큼은 많지가 않아서 약간 또 그런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안 좋은 게 있었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앤디 콜 선수가 사실 지금 어시스트 얘기해 주셨지만 골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맨유 안에서도 발재간이 꽤 좋은 선수 축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재다능한 면이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조금 대우를 좀 못 받았었고 지금도 약간 조금 잊혀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아주 저는 아주 엑설런트한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앤디 콜이 3등이면 네. 아까 제가 살라, 케인, 앙리, 반 페르시 뭐 이런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 빠진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2명 빠지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2명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은 2위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 선수가 네. 2등을 차지했네요. 그리고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8경기로 새롭게 정해진 프리미어리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95, 96 시즌부터죠. 단일 시즌 최다 득점자가 현재까지도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네. 2017, 18 시즌 당시 모하메드 살라가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고 경쟁자가 해리 케인인데 해리 케인의 30골을 넘어서 오히려 살라 선수가 32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케인도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들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석권하긴 했는데 30골을 넘긴 시즌은 이때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참 애석하게도 네. 케인도 30골을 넘겼는데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한 점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아쉬운 그런 기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인이 득점왕 했을 때 그 시즌들은 다 20골 대죠? 네, 근데 오히려 30골은 살라에게 그 당시 같이 좀 시기가 겹쳤던 불운함이 있었고요. 예. 모하메드 살라의 이때 활약은 물론 살라라는 선수가 드리블, 뭐 경합,
동료를 지원하는 능력, 그리고 당연한 왼발 스킬까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유독 이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복귀한 이후에 리버풀로 입단한 이후에는 또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살라의 드리블 패턴에 대한 수비수들의 연구가 확실했다고 보긴 어려웠고요. 살라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더 여유를 갖고 정말 종횡무진 이곳저곳 다 드리블을 유려하게 펼칠 수 있었던 가장 여유로웠던 시즌이 저는 2017-18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영입할 때부터 이제 이탈리아 가서는 상당히 잘했었기 때문에 네. 잘할 거라는 예상은 했어요. 근데 예상치를 또 놀랄 정도로 벗어날 정도로 너무 잘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역습 때 살라 선수가 요긴하게 쓰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역습을 넘어서 지공 상황에서도 박스 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골을 천부적으로 노릴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게끔 풀백을 오버래핑으로 계속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정도 좀 해준 편이었고 혹은 살라가 터치라인 밖에서 볼을 잡아도 이때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드리블을 가장 유려하게 펼칠 수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박스로 들어오는 데에도 매우 능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토트넘전 골이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에버튼전 골이나 멋진 골들도 유독 많았던 시즌이었고요. 뭐 페널티킥 키커로서도 활약을 하면서 살라의 32골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스포일러가 아니라 저 이미원님과 사전에 뭐 얘기 나눈 바 전혀 없고 제가 맞춰보면 이미원님이 그래도 설마 티에리 앙리를 제외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앙리죠. 1위는 반니스텔로이. 이런 라고 할 줄 알았지만 앙리입니다. 앙리죠? 네. 앙리를 빼놓기는 바니스텔로이 하면은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농담을 좀 해봤고요. 네, 네, 티에리 앙리가 맞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저 반페르시 빠지는 거죠? 반페르신 빠졌어요. 네, 반페르시 네. 빠지고 케인 선수도 케인도 빠졌고 빠지네요. 아무래도 네. 절대 득점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케인은 그런 네, 생각이 좀 네, 들고요. 네. 또 하나 좀 고민했던 선수는 드록바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록바 선수가 2006, 2007 도 득점왕했을 때는 아주 골수가 많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주 값어치가 높은 득점왕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2009-10 시즌 득점왕이 저는 더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때 드록바가 초반에 굉장한 어떤 득점 분포들을 보여줬고 중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아리 쪽 부상 때문에 잠깐 빠졌던 기간이 있는데 예. 그게 아니었다면 골수가 더 늘었을 거다. 네, 그러면 드록바도 충분히 이 7위 안에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더 갖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앙리에가 그럼 1위인 거는 이제 느낌상으로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무패 우승 시즌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2003-2004 시즌. 예. 이때 아스날이라는 팀이 무패 우승을 차지해서 황금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또 새로 들었죠. 네. 이게 무패 우승 팀에게만 주어지는 트로피인데 굉장히 영광적인 타이틀이고요. 앙리는 이때 37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아스날이 38경기 무패를 달리는 동안 37경기를 뛰면서 딱 한 경기를 제외하면 무패 우승에 큰 공헌을 한 앙리였다는 점도 저는 좀 높게 샀고요. 경기당 득점 전환율이 0.81골. 그만큼 꾸준함에 있어서도 이때 앙리는 높은 점수를 줄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타이틀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PFA 올해의 팀, PFA 팬 선정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까지 석권하면서 앙리는 03-04 시즌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어요. 뉴캐슬의 앨런 시어러가 물론 말년이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력을 보여줘서 리그 내에서의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시기인데 2위 시어러와 무려 8골 차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득점을 많이 넣어서 골을 많이 넣은 선수들이 밀집된 시즌에서 그 경쟁에서도 유독 살아남은 선수도 그 경쟁에서 대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저조한 반면에 혼자만 우뚝 올라있는 경우도 당연히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앙리 선수는 그렇게 골만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네. 전체 또 아스날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어시스트를 공급하거나 골의 기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2002-2003 시즌에 이 20-20을 20-20을 달성했던 위대한 어떤 기록도 있었고요. 그게 빅리그 20-20이 그 지금 말씀하신 시즌 하나 전 시즌의 티에리 앙리와 나중에 이제 근자에 이르러서 리오넬 메시 선수 네. 그 둘이 다라고 하죠? 20-20이? 그렇죠. 이게 참 텐텐은 얘기해도 20-20은 정말 쉽게 언급할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인지 참 말하는 것 자체로 약간 어색한 네.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20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30골대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네. 그래서 02-03 시즌도 앙리가 20-20을 달성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한때 최고의 라이벌이었죠. 반니스텔로이와의 득점왕 경쟁. 02-03 시즌은 결국 반니스텔로이가 득점왕을 차지했었고요. 그때 한 골 차였죠? 네. 그리고 03-04, 04-05, 05-06 이렇게 또 앙리 선수가 3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사실 2005-2006 시즌 당시에도 득점 수는 굉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꼽지 않고 2003-2004 시즌을 꼽은 이유는 아스날이 무패 우승이었다는 점과
2005, 2006 시즌 당시 아스날의 리그 성적은 좀 기복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정작 앙리가 2005, 2006 시즌은 2003, 2004 시즌과 다르게 6경기 결장을 했어요. 그 아스날 말기잖아요, 네, 그때가. 예, 예. 이때부터 조금씩 부상의 어떤 이탈이 있었고 2006, 2007 시즌, 그 에미레이츠 첫 시즌 때는 앙리 선수가 절반 가까이를 또 부상으로 날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0506 시즌의 득점 수도 물론 대단하지만 어쨌든 2003, 2004 시즌, 0304 시즌의 앙리가 꾸준함과 임팩트 면에서 또 아스날의 대업을 달성한 시즌이라는 점에서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9293 이후에 가장 위대했던 시즌 득점왕 탑7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